네, 반갑습니다. 세무경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또 켜게 됐네요. 저희가 자주 영상 업로드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렸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이 문제도 있고, 집에 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집중해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 점 좀 양해를 구하고요. 부득이하게 저희가 또 2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 들어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 점 좀 양해를 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눌 것은 저희에게 매일매일 그 경매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경매 물건을 살펴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문의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남겨주실 수가 있고요. 자, 남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특정 물건을 보시다가요. 이렇게 보시다가 이 물건이 궁금하다, 입찰을 하고 싶은데 궁금하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 상담 의뢰하기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글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뭐 당일날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 이틀 뒤에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권리 분석의 하나고요. 뭐 가정에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경매 공부를 하듯이 그런 경우에는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경매를 가르치는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를 구하고요. 이렇게 저희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를 배우다 보면 특정 물건을 볼 때 공부를 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한 달, 두 달 공부를 해도 이 경매 물건을 입찰을 하려고 그러면 좀 아리까리해요. 살짝 걱정도 되고 그게 사실 좀 문제이긴 하죠. 경매를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육업체에서 배운다 한들 입찰을 하려면 또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운 걸 실행하려니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물건 이번 회차에 입찰해야 될까요? 얼마 쓰면 될까요? 이 물건 앞으로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까요? 등 가치 그리고 수익률 기타 관련한 문의는 저희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물건의 가치를 분석하려면 여러 가지를 좀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물건 조사를 위해 시간 할애를 또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기본 권리 분석에 한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특정 물건에 대해서 정확한 권리 분석 및 가치 분석을 하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소정의 비용을 받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의뢰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경매를 공부하고 이 경매 정보지를 통해서 물건을 보다 보면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리 분석 등에 있어서 저희가 무료로 답변을 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질문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진행 물건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전에는 낙찰 종결이 됐던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은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그래야 좀 더 현실감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에 본물건 입찰을 의뢰한다. 명의는 아들로 하고 매매 시기는 그러니까 매입해서 팔고자 하는 시기는 가능하면 단기 매매로 보유한다면 6개월 정도 2분의 1이니까 6개월이죠. 그러니까 단타로 요게 재매각 차익 실현이 가능하겠느냐 라는 문의거든요. 그리고 입찰 의뢰 부분도 물어봤고요. 입찰 의뢰는 저희가 소정의 비용을 받고 대리 입찰을 하고요. 낙찰되면 매각 수수료 및 명도 비용이 들어가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인도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통상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때 이사비 형태로 협의를 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면 집행을 하든지 그 비용 이하로 저희가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진행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인도를 하는 거죠. 저희가 대신해 해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어차피 이사비 주고 할 거 아예 상대방과 대면 없이 저희가 마무리를 해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물건에는 매매 시기 6개월 이내에 재매각 차익 실현이 가능하냐 이 문인데 이거는 저희가 답변을 잘 안 드리긴 합니다. 이거 언제 팔면 될까요? 이거 돈대요 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답변을 안 드리는데 저희가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제 2차 아이파크 2단지입니다. 양정동 1096 거제 아이파크 보도록 하죠. 시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콜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위치가 여기인데요. 양정동은 거제 시내로부터 북측이죠. 북동 방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거제시인데 거제시로부터 쭉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조금 외진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지은 지가 18년이네요. 그죠? 600세대가 넘고요. 집은 상당히 잘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차가 미분양이죠. 미분양. 이 조선업이 쇠락하고 경기가 확 떨어질 때 이게 준공이 돼가지고 아직도 미분양 물량이 조금 있습니다. 집은 정말 잘 지었고 거제 시내하고 가까워서 접근성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또 수양지구 해가지고 아파트 들어설 예정이고 괜찮은데 일단 이게 재매각 차익으로 가능하겠냐의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실수요자분들은 괜찮아요. 이게 2억 6,500이죠. 34평인데 현재 1억 6,900까지 떨어져 있고요. 가격은 저렴하잖아요. 보면 실거래 내역 한번 볼까요? 자, 분양 면적
똑같이 해볼게요. 25.68평 34평형인데 보면 21년에 거래되고 거래 이력이 없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거래된 게 21년도 때 막 아파트값 오를 때 거제가 사놓으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매입해둔 매입 이력입니다. 그 뒤에는 거래 이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죠.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보합 내지는 소폭 상승 분위기도 있긴 한데 지방은 아직입니다. 아직. 특히 거제 같은 경우도 인구가 유입이 돼야 좀 미래를 좀 더 기대해 볼 만한데 근데 실수요 같은 분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실수요자는 그냥 매입을 해서 싸게 이용하시면 되니까 아파트는 새 아파트고 좋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로 보신다면은 요건 좀 아리까리하다. 이거 3차 최저가고 2차 최저가 사이에 매입을 한다 그러면 한 2, 3년 뒤는 조금 나아질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이 워낙 거제가 안 좋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단기 투자로 본다. 특히 1년도 안 되게 재매각 차익이 가능하냐. 그렇게 본다면 쉽지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한 2, 3년 뒤 실수요 사용을 하시면서 나중을 보실 분들이 좀 싸게 매입하는 형태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페이지를 열어본 김에 권리 분석 볼까요? 거주자가 연락이 없다. 점유자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요. 이거는 이제 미납 관리비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낙찰자 인수 권리는 없고 낙찰 후에 인도하시면 되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질문 주신 분 보겠습니다. 경매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경 매니저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던 빨간색 글씨, 해당 물건 보니까 빨간색 글씨가 있네요. 그죠? 대항력인의 임차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임차인의 대항력란에 주식회사 오모모가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으므로 보증금의 임차인의 경우 인수여지 현장을 방문해보니 경매로 나온 304호는 공실 상태였다. 공실 상태여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효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관리비 미납 한 달에 50만 원 해갖고 11년치가 연체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11년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납 관리비는 최근 3년치 공용 부분만 부담한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3년치 공용 부분만 부담을 하죠. 근데 관리사무소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판결이나 가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하였다면 3년의 질환 관리비라도 낙찰자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도 알아봤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등본상에 가압류를 한 것은 아니기에 판결문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입찰해도 되는 안전한 물건인지요. 자, 관리비는 상가 같은 경우 소멸시효 3년이죠. 3년치까지만 내는 게 일반적이고 그 뒤에도 연체료가 많은 경우에는 더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상가 관리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이 점유로에서 살고 있는 곳 그게 이제 전유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사무실 쓰면 그 사무실 안 공간이 이제 전유 부분이에요. 이 경매로 낙찰이 되는 경우 전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승계가 안 됩니다. 안 되고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전체 건물을 점검하거나 청소하거나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관리비만 낙찰자에게 승계가 되거든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1년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11년치가 50만 원이 이제 매달이면 금액이 상당히 크겠습니다. 그죠? 50이면 600이니까 6천만 원이 넘네요. 그죠? 자, 이걸 다 물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 이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낙찰 금액에 포함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물건을 입찰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3년치 부분만 낙찰자가 부담을 한다면 1,800만 원 정도 대략 그 정도 되겠죠. 그죠? 1년에 600이니까 638. 근데 만약에 11년치를 다 물어야 된다 그러면 한 7천 되나요? 6천이 넘죠.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소멸시효는 최근 3년치 공용 부분만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판결이나 가압류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하였다면 3년의 질환관리비도 낙찰자 부담. 이 말도 맞긴 한데 그래서 여기 보면 문의하신 분이 가압류를 안 했다. 등기부에 가압류가 안 돼 있으니까 특별히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소멸시효 중단 조치 그런 걸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인데요. 이거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해당 물건에 대해서 가압류를 안 하고 미납관리비에 대한 청구소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가관리단에 가압류가 없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만료가 돼서 그냥 3년치만 내면 된다 그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관리사무소하고 상가 소유주하고 소멸시효에 관한 약정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5년이든 10년이든 다 낼게, 소멸시효 중단 안 된다, 그렇게 협의를 했다면 별다른 소송이나 청구소가 없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등기부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리사무실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입찰을 할 건데 내가 낙찰되면 3년치만 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미리 한번 운을 띄워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상가관리 규약이라고 해가지고 3년도 있지만 조금 더 내도록 한다거나 사전 협의에 따라서 조율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렇기에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미납관리비가 지금 11년치가 있는데 이게 3년치만 내도록 돼 있는데
내가 낙찰을 받으면 그렇게 해서 사용 수익을 하겠다라고 미리 운을 띄어서 협의를 해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첫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실 상태로 돼 있다. 대항력에 낸 임차인인데 이게 대항력이 인정되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내려볼까요? 내려보면 임차인이 있고 사업 등록일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네요. 그죠? 근데 확정 없고 배당도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근저당이 주식회사 땡땡 돼 있고 23억인 거 보니까 건물 전체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내려보게 되면 현재 공실로 임차인은 없고 303호, 304호 격벽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공실로 현재 공실로 다시 말해서 법원에 직원분이 현황 조사를 갔을 때 공실로 돼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 말에 기해서 실제 대항력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그것이 인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문이 시건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잠겨 있는 문인지 쉽게 열리는 문인지 그걸 좀 봐야 됩니다. 문이 시건되어 있다면 또 간접 점유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은 안 하지만 점유는 하고 있다 이거죠. 사업 등록도 돼 있고 대항력의 조건은 뭐죠? 사업 등록 그리고 인도죠. 인도의 개념이 여기서 짐을 다 뺐다고 해서 모두 인도라고 보기는 애매합니다. 사실 본인이 시건장치를 가지고 문을 잠궈두고 있는 것도 간접 점유,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가가 비어있는 경우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리사무실에 문의를 해서 여기가 불특정 다수가 문을 열 수가 있도록 관리사무소에서 조절이 가능한 그런 물건인지 그렇게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상세하게 좀 물어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점유의 관계를 파악하실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제 임장을 안 가본 제가 이제 봤을 때는 현재 상태, 현황 조사 내용만 보더라도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건물관리인의 대리인 신모 씨에게 문의를 해보니까 현재 공실로 임차인은 없고 공실로 임차인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보니까 관리인 이모 씨가 현재 부재 중으로 열쇠가 없어 확인할 수가 없다. 외부에서 확인하라고 육안으로 확인했다. 즉 다시 말해서 열쇠가 없다는 거예요. 관리사무실에서. 그죠? 그러면 현재 사업자 임차인으로 상가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분이 열쇠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제 11년째 관리비를 미납했다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입찰자라고 하면 저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낙찰 받고 나서 별다른 문제 제기나 이의가 없다면 저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해당 사업자를 직권 취소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는 전후로 해서 점유자가 나타나서 내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저는 소송으로 다퉈서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점유 부분, 인도 부분에 있어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로 저희가 소송을 다퉈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두고 입찰 여부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여러분들은 소송이나 추후에 생길 불측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사를 해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의 보겠습니다. 대표님, 이 물건 배당 관계를 문의해 보니까 잔금 납부 가능하고 임차인에게 배당되지만 전세권은 말소되지 않는다 해서 해당 문제는 당사자 간에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아 문의드리니 법리 해석 좀 부탁합니다. 임차인에게 배당은 되지만 전세권 말소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문의를 주셨네요. 어떤 물건인지 보도록 하죠. 자, 이 물건이고요. 쭉 내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낙찰을 받으신 물건으로 보여지네요. 자, 임차인 문제입니다. 자, 보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02년이고요. 2002년 10월인데 전입이 9월 5일이네요. 확정도 9월 5일, 배당도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 했습니다. 보증금 8,500인데요. 아래 보니까 보증금 6,50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6,500이 이제 보증금인데 증액을 2015년에 2천만 원 증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요지는 이 전세권이 왜 없어지지 않느냐 이 문의를 주신 겁니다. 자, 임차인하고 전세권자가 동일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경매로 나왔으니까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하다 소멸이기 때문에 이 전세권도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문의예요. 자, 일전에 전세권 설정 관련해서 저희가 강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무경 강의에 13강에 나와 있어요. 전세권 권리 분석 기초 내용 해가지고 그거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같은 임차인이자 전세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제3자가 경매를 넣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 여러분들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뭘로 했느냐, 임차인의 지위로 했느냐, 전세권자의 지위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그죠? 자, 그럼 매각물건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권리신고 그리고 배당 요구를 뭘로 했느냐를 보시면 되죠. 자,
자, 배당 요구를 뭘로 했냐 보니까 주거 임차인으로, 주거 전세권자가 아니고 주거 임차인으로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전세권에 기한 배당 요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안 되죠, 사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뭘까요? 요게 지금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하다 말소고요. 전세권은 소멸이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희가 일정 강의에도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전세권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이고 동일한 보증금에 진행이 되어 왔다면 이게 전세권에 기해서 배당 신청을 했는지 혹은 경매 신청을 한 것인지 전세권에 기해서 그 유무에 따라서 전세권이 소멸할 수도 낙찰자가 인수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전세권은 말소가 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하냐? 또 그건 아니죠. 만약에 임차인이 이 전세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아 간다면 이 전세권, 낙찰자가 인수하는 전세권에 대해서 말소를 요청할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말소를 하게 되면 되고요. 만약에 낙찰자의 요청에도 이 전세권자가 배당을 다 받아감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전세권을 말소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세권 말소 청구에 소를 제기해가지고 이것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임차인과 선순위 임차인과 전세권이 동일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거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했는지, 주거 임차인의 권리로서 배당 요구를 한 건지,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한 건지에 따라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는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세무경 강의 13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입니다. 보물건에 관심 있다. 착공 신고가 19년 6월에 됐는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서 건축물 대장이 없다. 경매를 위해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진 것 같다. 낙찰을 받으면 이 건물의 사용 승인 받기가 가능할까요?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보면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첫 번째 질문은 준공이 나지 않은 미준공 건물에 대한 촉탁이 이루어져서 아마 경매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은 없고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로 보여지고요. 자, 이런 경우 낙찰받고 나서 준공,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법원 서류에는 농취증이 필요 없다고 되어 있던데 농가주택 신축 목적으로 허가받았는데 그 외 농취증이 없이 이전 가능하겠습니까? 자, 2번부터 먼저 답변 드리면 법원 서류에는 농취증이 필요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농취증 발급 안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농취증이 필요 없다고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농취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택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준공이 안 돼서 아마 농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전용 허가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지로 안 보죠. 그래서 농취증이 필요 없다고 법원 공부에 매각 물건 명세서에 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런 경우는 농취증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축물 대장이 없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이 건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보니까 요런 건물이 있네요. 그죠? 요런 건물. 이게 지금 사용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건물이다 라는 얘기죠. 등기는 돼 있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보면 주택이 20평이 있는데 요게 매각에는 포함되어 있고, 자, 쭉 내려보시면 자, 주의사항에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 일반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19년 6월에 착공이 되어 있고 23년 3월에 면장의 사실조회 회신, 농가주택 신축공사 목적으로 전용 허가됐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은 분류하다고 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보시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은 분류하다고 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원 공부에 면장, 그러니까 면사무소죠. 면사무소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농지 취득자의 증명서는 필요가 없다. 즉 다시 말해서 농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낙찰을 받으시는 분이 면사무소 가가지고 농지 취득자의 증명서가 필요 없다 라는 서류만 받아오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낙찰을 받고 나서 이 물건이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문제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지자체 허가권자에 가가지고 요게 지금 건축주 명의 변경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건축주하고 당시의 건축설계사무소가 어딘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해당 설계사무소에 가가지고 요거 준공 되겠느냐라고 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입찰 전에 반드시 좀 타진을 해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안 나면 내가 재매각할 때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당 건축설계사무소가 정상적으로 건축을 하고 진행을 해왔다면 웬만하면 비용을 좀 더 추가해주면 마무리를 좀 해줄 겁니다. 준공을 할 때 어떤 자재가 들어갔는지, 방염은 어떻게 하는지, 소방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서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건축설계사무소 지자체 허가권자에 가서 건축가나 이런 데 가서 물어보고 해당 건축설계사무소가 어딘지 물어서 그쪽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준공이 되겠는지 여부를 타진하시면 됩니다. 실제 보면 이제 19년에 착공이 돼서 꽤 오랜 기간 몇 년 동안
그대로 방치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는 실제 해당 건축설계사무소가 문을 닫고 없는 경우도 저는 봤고요. 그런 경우는 다른 건축설계사무소에 맡기려면 꽤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축설계사무소를 반드시 찾아가지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 부족함을 비용을 좀 들여서 메워서 그걸 준공을 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입찰 여부 판단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물건은 4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물건의 권리 분석이나 이런 게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에 오셔서 문의 주시면 되고, 반복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이 사이트 유료로 좀 결제하셔서 이용하시면서 궁금한 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금액이 크지 않지만 저희도 사이트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답변을 드리는 게 저희가 한두 분의 질문을 계속 답변 드리기가 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도 하니까 가능한 유료 결제해 주시면 저희가 시간 되는 대로 여러 번 질문을 주시더라도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간히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냥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